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여행력과 상관없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을 추가로 확대했는데요.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가능성과 이 방역당국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나 또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한 분 모셨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이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셨던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신 위원장님, 이 지금 대구에서 발생한 31번째 환자가 지금 이제 해외 여행력도 없고 또 확진자의 접촉도 없고 어제 나온 그 29번째, 30번째 환자와 비해서 비슷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뭔가 감염 상태의 새로운 국면 아닌가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위험 지역에서 입국한 환자나 이제 그 환자와의 접촉자들, 그러니까 이제 보건당국의 통제하에 있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보건당국의 통제에 없던 사람들에게서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보건당국이 다시 이제 이 역학적 연관성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이 영남권은 보통 이 코로나19의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불리던 곳이거든요. 한 번도 이제 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확진자가 처음 나왔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그 진단이라는 건 결국은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된 사람들이 이제 진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좀 심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입국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다른 지역 사회에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감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반영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 대한 이제 대비들을 이제 방역 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가 입원 중에 교회 예배도 2차례 갔고 또 호텔 뷔페 식당에도 가고 입원 중에 다니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열흘 이상 돌아다녔기 때문에 접촉자가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제 그 뭐 이분이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증상 이후에 이제 다니신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2월 10일경부터 이제 확실한 발열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며칠 전부터도 이제 약간 증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2월 10일 이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텔 뷔페도 다니시고 교회도 다니시고 또 병원에 입원도 해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여러 접촉자들과 이제 증상 이후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긴장을 하고 이제 이분들을 잘 찾아서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뭐 감염 경로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17번 환자가 설 연휴에 KTX를 타고 대구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요. 혹시 그때 이렇게 뭔가 감염이 됐을 그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감염 경로를 찾을 때 이제 증상 시작 시점으로부터 이제 최대 잠복기인 14일 이전까지 거슬러 갑니다. 뭐 거슬러 간다 그러면 이제 일부 뭐 유사한 시점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맞추기에는 그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아마 이제 그 좀 보통은 지금 잠복기가 일주일 이내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증상 나타내기 일주일 이전 그 기간을 아마 방역 당국에서는 더 열심히 찾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17번 환자가 이제 대구에 갔을 때가 이 설이니까 이분이 발병할 때하고는 한 14일 이상의 간격이 좀 많이 공백은 떨어져 있는 것 있죠.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측이 어떻게 감염이 됐을 것도 같은데 지금 뭐 예상을 할 수도 없고 아직 경로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좀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폐렴 증상을 보이는 이 서울의 한 30대 남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뭐 이 코로나19와의 감염 연관성은 확정이 된 바가 없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저도 뭐 정확한 지금 역학적 뭐 그 연관성이나 뭐 이런 거 발표를 아직 방역 당국에 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근데 뭐 좀 오래전쯤에 뭐 중국을 다녀오셨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알려져 있고 뭐 한국 국적인 분이고 근데 지금 그 뭐 코로나19의 이제 증상이
그 과거 이제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굉장히 심한 폐렴으로 이제 갑자기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사실 중국의 아주 심한 경우 이외 그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잘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나타난 그 증상 양상으로는 뭐 코로나19 가능성은 뭐 적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만에 하나 가능성을 두고 이제 검사는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게 30대 남성이라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면역력이 강한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달에 이제 중국 하이난도를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조금 의아한데 이 폐렴 증상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폐렴이 이제 갑자기 진행하면 뭐 네. 폐렴 때문에도 뭐 갑자기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네. 근데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19의 일반적인 그런 양상과는 조금 다르긴 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이런 가정은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이제 방역은 바뀌어야 되는지 지금 상황 우리가 방역을 제대로 해오고 있는 건지 그런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한 31명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지만 지금 폐렴이 심하게 온 환자도 거의 없거든요. 한 명 정도만 이제 지금 폐렴으로 산소 공급받는 정도의 경미한 폐렴. 그리고 지금 28명 이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폐렴 증상이 한 3분의 2에서 오긴 오는데 굉장히 경미하게 오고요. 나머지 분들은 폐렴 증상조차 없는 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증 환자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만약에 이제 급사를 하는 게 정말로 밝혀진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증 환자애들까지도 이제 좀 더 고려를 해서 이제 뭐 병원 그 전국에 있는 병원에 있는 뭐 폐렴 환자 중에 혹시 이제 숨어 있는 분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그런 뭐 단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29번, 30번, 31번까지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역학적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건 결국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위험 지역에서 어떤 분이 입국하셔가지고 이제 증상이 있었고 환자인데 이제 뭐 경미한 증상이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됐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경미한 상태에서 경미한 감염을 다른 사람한테 일으키고 이런 지역사회 감염 와중에 이제 진단이 된 그런 지역사회 감염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뭐 지역사회 감염이다 아니 또는 뭐 제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다 어떻게 이렇게 방역당국에서 규정하는 그런 좀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판단 근거는 있습니까? 이제 제한적이다, 제한적이지 않다, 이제 지역사회에 퍼졌다는 이제 어찌 보면 그 방역의 단계, 뭐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릴 거냐 마냐 이제 그런 이제 단계를 이렇게 설정할 때 이제 필요한 건데요. 네. 이제 제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게 소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 그대로 제한적이라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막 발생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심각한 단계로 이제 올려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구에 31번째 환자가 나왔지만 종로에서 29번째, 30번째 환자가 나오니까 종로 자체를 안 가려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 지역이 좀 뭔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지금까지 의심하는 분들이 5명의 확진자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지역사회 감염으로 일반 시민들은 느끼는 게 아닌가. 시민의 느끼는 것과 방역당국의 보는 이런 관점의 좀 차이라든가 느낌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요. 뭐 지금 종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 환자들이 몇 분 나오시긴 했는데 이제 동선이나 이제 이런 역학적 연관성에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일치되는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방역 당국에서 좀 신경을 써서 좀 더 유념하고 그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28번 환자 같은 경우 사례정의, 그러니까 의심 환자 가운데 검사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사례정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번 환자 같은 경우 당시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이제 이 사례정의를 그래서 6번째로 개편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기존의 내용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요? 사례 정리가 이제 지금 5판까지 이제 계속 이제 개정이 돼 왔는데 이제 5판에서 바뀐 거는 과거에 이제 위험 지역, 그 역학적 연관성이라고 그러죠. 이제 위험 지역이거나 접촉자와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의료진 판단에 의해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예. 이제 5판이었고요. 이제 6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결국은 이 코로나19 환자 중에 상당수가 폐렴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폐렴 환자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숨어 있는 환자를 찾아내겠다. 이런 부분까지 이제 추가가 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불분명한 폐렴 환자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계속 한다는데 그런 검사의 인력이라든지 이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지금 있습니까? 역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저희 나라 방역 당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검사 역량을 이제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신종 감염병이 이제 초기 단계에는 사실은 이제 진단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키트도 없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네.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지금 뭐 하루에 그 민간 기관까지 합치면 한 5천 건 정도 검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역량 자체가 뭐 전혀 부족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라서 지금의 뭐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럼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방역 수준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수준이 높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방역 수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말씀드렸지만 진단이 되지 않으면 확인이 되지 않는 네. 병이지 않습니까? 신종 감염병이. 네. 일본 같은 경우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하루에 할 수 있는 검사 건수가 300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일본 정도 되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뛰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작 사태가 터지니까 검사도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게 뭔가 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아니 그런 진단 키트 이런 게 없습니까? 평소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까? 평소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종 바이러스가 새로우니까. 왔으니까 아. 새롭게 이제 만들어서 그걸 갖다 이제 준비를 네.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정도부터는 뭐 한 1,000건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그 이전부터 이미 많은 됐으니까. 검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그런 이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진단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사스 그다음에 신종플루, 메르스 이걸 네. 거치면서 이제 그 방역 당국도 방역 당국이지만 병원에서의 그런 그 조치들, 그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병원 응급실에서도 사실 사례 정리에 전혀 네. 맞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바이러스성 폐렴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전체적인 그 의료 시스템 상에서의 경험과 그런 준비성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 나라가 좀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 상황은 어떤가요? 뭐 대규모 확산세는 조금 뭐 줄어드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 이제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이제 전파력을 이제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이제 한 4 정도 됩니다. 3.77 뭐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환자 한 명이 4명 정도를 전파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냥 두면 한 명이 4명 되고 4명이 16명 되고 16명이 6 엄청난 숫자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이 초기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를 갖다가 결국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못하게 만들면 결국 이 확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네. 이동 제한 조치 및 이런 제한 조치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천년만년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어느 네. 순간에 가서는 또 다시 이제 이동 제한 조치를 풀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 돌아가게 됐을 때 또 2차 유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신규 확진자는 중국에서 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 이 피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지금 피크를 지나고 있다 또는 아직 피크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 신 위원장님 지금 시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중국 우한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했던 그 유행의 이제 1차 피크를 저는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동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기가 힘듭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이동 제한 조치를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또 이제 일상생활에 또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지금 아직 후베이성 내에 어느 부분에 이제 감염원이 있는지도 명확지가 않은 상태고 또 네. 환자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일상생활에 접어들었을 때 또 중국 안에서 2차 유행이 어떻게 될지 이런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네. 예. 지금 뭐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대학교 개강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속속 국내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2주 동안 학교 나가지 말아라 이걸 권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좀 어떻게 좀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휴학을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휴학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뭐 안전한 방법일 것 같고, 근데 이미 들어와 있는 이제 학생들도 많고, 뭐 중국 유학생뿐 아니라 뭐 우리나라 학생들도 뭐 위험 지역 갔다 온 학생들도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최소한 이제 위험 지역에서 들어온 경우는 2주 정도는 이제 당연히 이제 가서는 이제 학교 수업이나 이런 캠퍼스에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이제 지자체하고 이제 학교랑 좀 협력을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위험 지역에서 들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뭐 데일리로 관리를 한다거나 해서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본다면 우리가 이제 약간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여러 병원을 막 다니려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일단 좀 자제하고 한 군데만 가라 이러는데 환자로서 좀 의심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의심 상황이 될 때 이제 동네 의원에 가시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네. 1차적인 점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